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 정치 상황 먼저 점검해 보겠습니다. 역시 김종인 체제에서 역시 광주와 5.18은 넘어야 할 산입니다. 오늘 묘지를 직접 찾았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좀 상황이 바뀌었죠. 이런 정치적 상황이 바뀐 것과 관련해서 누가 쾌지를 부르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유병수 기자께 오늘 김종인 위원장이 광주에 갔죠. 네, 그렇습니다. 김종인 더민주 비대위원장이 네. 오늘 광주를 방문했습니다. 네. 1박 2일의 일정인데요. 어제 광주에 방문을 해서 5.18 관련 단체들과 만찬을 하면서 광주 민심을 들었습니다. 네. 어저께 만찬에 이어서 오늘은 5.18 민주묘역을 방문을 했는데요. 박영선 의원도 보였고요. 비대위원들이 총출동을 했습니다. 비대위원뿐만 아니라 선대위로 꾸려졌기 때문에 선대위원들도 이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이날 특징 많이 예상을 했겠습니다만 광주 시민들 김종인 위원장이 1980년 광주 민주화 운동 즈음에 출범한 국보위 참여 때문에 거칠게 항의했습니다. 그 장면 확인합니다. 이 더러운 살인마 앞잡이 김종인이와 그 김종인이 거짓과 유선으로 5.18 묘역을 참배하러 오겠다는데 살인마 전단 앞잡이 참배를 온몸으로 막아야 되겠습니다. 나도 사형받았어. 전두환에게 받은 훈장을 반납하고 그 다음에 광주 시민들에게 사죄를 해야 됩니다. 선배가 진행될 이력경이 진례를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성원 국장. 지금 이제 김종인 위원장 얼굴에 화면에 나왔습니다. 굉장히 착잡한 표정입니다. 결국 넘어야 될 텐데 어제 그리고 오늘 상황 좀 정리 좀 해주시죠. 이제 김종인 위원장으로서 국보위 참여했던 그 전력이 과연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의 전권을 부여받은 대표로서의 자격이 있느냐 이런 논란이 제기된 데 대해서 5일 만에 사실 당초에는 국보위 참여가 난 왜 잘못된지 모르겠다. 그리고 나는 전문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갔을 뿐이다. 라고 했던 것을 바꿔서 진심 어린 사과를 한다. 라고 입장을 밝혔고 그리고 어제 이제 내려가서 사실은 5.18 재단을 비롯해서 여러 관련 단체들 주요 간부들하고 만찬도 했습니다. 비공개 만찬을. 그래서 정지 작업을 했고 실제 오늘 5.18 묘지 참배하는데 그 단체 관계자들이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적어도 단체들은 적어도 김종인 위원장이 그런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앞으로 역할을 해준다면 같이 어쨌든 같이 할 수 있다 이런 의지를 보이지만 많은 현장에서 보듯이 많은 또 다른 단체 관계자들은 단체 또 인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인사가 어떤 광주에 와서 이렇게 제대로 진심 어린 참배가 아니라 이렇게 말로만 이렇게 하고 이런 인사를 받을 수 있느냐 이런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아직도 마음으로는 광주 시민들이 흔쾌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대목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김종인 위원장 이제 잠시 후 공개합니다만 비석을 어루만졌고요. 무릎을 꿇고 자제의 뜻을 밝혔습니다. 자, 광주 시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기 위한 이 동작 과연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먼저 영상으로 확인합니다. 광주의 이 상황을 와서 보니까 어느 정도 제가 사죄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고 하는 광주에서 일어났던 이 민주화 정신 이게 저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이게 역동성이라고 생각하고. 자, 지금 보시면요. 자, 비석을 어루만지고 있고요. 그다음 무릎을 꿇습니다. 자, 류병수 기자 어떻습니까? 저 장면 기자들이 이제 가서 봤는데 이종걸, 박영선 두 의원은 뒤에서 바라보고 있고요. 이제 박관현 열사의 묘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실상 사죄를 한 것으로 지금 해석이 되는데요. 지금 광주의 민심을 직접 볼 수 있는,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사실상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비대위원장 겸 선대위원장으로 영입이 돼서 지금 사실상 더민주의 원톱인데요. 문재인 대표가 전 대표도 문재인 전 대표가 이제 양산으로 내려가면서 더민주의 모든 총선이라든가 모든 당무를 전권을 가지고 하게 됩니다. 국보위 참여 논란 때문에 광주의 민심이 굉장히 요동을 쳤고 또 국민의당이 호남 민심을 파고드는 상황이어서 광주의 민심을 제대로 한번 듣고 그리고 사죄할 부분이 있으면 사죄를 하는 등 민심을 다독일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어제 했던 얘기 중에 나는
전두환 대통령이 만든 그 국보위에 적극적인 참여자가 아니다. 나는 전문가에서 차출당했을 뿐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에 대한 평가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만 그것이 보도된 후에 김용갑 전 의원, 새누리당 상임 고문인데 직접 언론사들한테 전화를 하고 있다면서요? 네, 제가 직접 김용갑 새누리당 상임 고문과 통화를 했습니다. 네. 주장하는 바는 세 가지입니다. 주장의 진위는 조금 더 확인을 해서 조금 네. 더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일단 김용갑 고문이 주장한 것은 세 가지인데요. 일단 네. 김종인 위원장이 국보위에 차출된 것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김용갑 고문은 차출이 아니라 적극 참여하는 그 명단에 들어 있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한 가지고요. 예, 또 하나는 그 김종인 위원장 하면 그 87년 개헌 때 경제 민주화를 그 개헌의 개헌의 중요한 부분으로 넣은 그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종인 하면 경제 민주화인데 이것도 사실은 그 당시 그 남재희 민정당 정책위 의장이 했다는 그런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거 김종인 위원장 젊은 시절 1980년대 모습입니다만 일단 김용갑 상임 고문이 이런 상황을 알만한 위치에 있었던 건 맞습니까? 네, 당시에 그 국보위가 출범을 할 때 네. 안기부 기조실장을 일단 하고 있었고요. 1980년 당시에 국가안전기획부의 기조실장이다. 예, 그리고요. 그리고 87년도 개헌 당시에는 청와대의 민정수석 비서관으로 재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의 다 상황을 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저 상황에서 그 국보위 차출될 때 적극적인 그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분류됐다는 얘기는 적어도 맞을 겁니다. 그 부분은 사실 그 민정당 창당 과정에 그 안기부가 사실 깊숙이 관여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네. 아마 저런 부분은 상당히 맞다고 봐야 되고 다만 그 경제민주화 조항을 그 남재희 당시 민정당 정책위의장이 주도한 것이다. 네. 이 부분은 실제 그 남재희 씨가 네. 이 지금 김용갑 전 고문의 김용갑 상임 고문의 주장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그 부분은 그 착각을 한 것 같다. 그 부분은 실제로 김종인 전 의원이 네. 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필요성을 주장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저 부분은 더 검증이 필요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만약에 이런 게 흔들리면요. 자, 1987년 대통령,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 임기 7년 차 때 남재희 정책위장이 주도했다라고 말한 것, 만약 이게 사실이 아닌 게 좀 무너지면 앞에 얘기도 좀 진실성에 대해서 의심을 좀 받을 것 같은데요. 자, 이건 어떻게 좀 가름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네, 과연 이 사실 하나하나 그 당시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 사진 제일 왼쪽에 남재희 의원, 자, 진보 인사로서 신군부에 참여했고 이후에 다시 진보 성향의 말씀을 계속 내놓고 있는데 제일 오른쪽에 이춘구 의원, 가운데 박태준 의원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문제 김용갑 상임고문이 새롭게 얘기를 꺼냈습니다. 일단 대통령을 맡는데 가장 앞섰던 원로들 모임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대통령과의 관계 뭐 다양한 것이 뭐 고려가 됐겠습니다만 먼저 얘기를 꺼냈다는 점, 그런 점을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광주 얘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어제 그리고 오늘 김종인 위원장이 광주를 방문했습니다. 과연 누가 왔을까? 누가 오지 않았을까? 관련해서 눈에 띈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유병식 씨가 누굽니까? 가장 관심을 끄는 사람은 지금 국민의당이 출범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호남 의원들이 과연 얼마나 탈당을 할 것이냐가 관심이었습니다. 특히 탈당을 한 서너 명 하고요. 이제 남아있는 4명에서 5명 정도의 광주 의원과 전남 의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과연 이곳에 참석할 것이냐였습니다. 네. 지금 보이는 박혜자 의원과 이윤석 의원 또 이낙연 전남지사도 보이는데요. 네. 지금 선대위 비대위 끝나온 다음에 만찬에 참석을 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 참석하지 않았는데 윤장현 광주시장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저 지역이 광주인데도 불구하고 참석하지 않았는데요. 이것을 놓고 사실 윤장현 광주시장은 안철수 당시 새정치 민주연합 공동대표가 여러 반대를 뚫고 윤장현 광주시장을 공천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이 김종인 위원장과 비대위원들의 만찬에 참석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역시 선출직 정치인한테는요. 누가 나한테 정치할 기회를 줬느냐, 누가 나를 공천해 줬느냐,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보죠. 자, 윤장현 광주시장, 안철수 당대표, 공동대표 체제 시절에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 공천 줬잖아요. 역시 그런 보은으로 봐야 됩니까? 네. 일단은 윤장현 시장 쪽은 너무 과도한 해석을 하지 말아달라. 네. 다시 말해서 안철수 의원이 지난번 얼마 전 광주 왔을 때에도 네. 거기 같이 참석하지 않았다. 네. 같은 맥락에서
더불어민주당에 여기만 참석하면 또 어느 한 당을 지지하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라고 설명은 했지만 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략공천에 의해서 안철수 김한길 체제에서 정말 그 공천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적어도 김종인 체제의 더불어민주당을 적극 지지할 수는 없는 네. 그런 본인의 처지를 반영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일단 김종인 위원장이 광주에 가면서 많은 논란의 출발, 역시 아직은 마무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5.18 관련된 광주 시민들의 반응도 저희가 직접 받고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모습까지 봤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좌표랄까 방향이랄까 이게 좀 바뀐 듯하거든요. 자, 일단 국회가 멈춰섰습니다. 자, 김종인 위원장의 결정 때문인데 지난 금요일 날 저희가 뉴스탑10 진행하는 그 직후에 있었던 상황인데 그 상황 좀 정리 좀 해주시죠. 네. 그 이종걸 그 더민주 원내대표와 그 새누리당 그 원효철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합의를 한 사안이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요. 네. 그 국회 본회의를 그 29일에 열기로 합의를 했었고요. 그리고 원샤법과 북한 인권법을 처리해서 합의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런 합의 사항이 분명히 지금 사인까지 돼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여기 서명을 좀 봐주시면 좋겠는데, 자, 1월 23일 날 서명했습니다. 두 사람이 서명했거든요. 자, 금요일 오후 2시에 본회의 열고 이것저것 처리한다. 그렇죠? 예, 이런데 이런 합의 사항이 29일 본회의가 열리지도 않았고 네. 이 통과는 약속에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종걸 원내대표가 새누리당에게 약속한 부분이 그 더민주의 그 의원총회에서 이렇게 사실 거부된 상황인데요.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김종인 그 비대위원장이 사실상 첫 작품이었다는 점에서 그 더민주의 앞으로의 전국에 대한 방향이라든가 여러 가지 협상 방향이 상당히 바뀌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해석들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요. 23일 날 여야의 원내대표가 이렇게 합의했습니다. 근데 6일 동안 별다른 이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노동운동하던 이목희 정책위의장이 삼성을 편드는다는 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6일 사이에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금요일 날 바뀌었거든요. 왜 그런 겁니까? 무슨 변화가 있었습니까? 여러 가지 변화의 부분이 있었겠지만 가장 큰 것은 김종인 위원장의 그 결심일 것이고요. 그리고 박영선 의원이 그 기업이라든가 그 대기업에 대한 재벌에 대한 이 규제 이런 부분에 대한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아마 박영선 의원과 김종인 위원장의 판단이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는 여러 가지 법안들이 쌓여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기업활력제고법과 북한 인권법만은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김종인 위원장의 판단은 무엇이었냐면 이 선거법 이 자체를 통과시키지 않고 선거법 무효화를 계속 진행되는 상황에서 나머지 법안만 통과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판단에서 선거법을 연계하기로 이렇게 전략을 바꾼 셈입니다. 누가 바꾼 겁니까? 그럼 김종인 위원장이 바꾼 겁니까? 아니면 김종인 다른 위원장이 의원총회에서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네. 여기에는 지금 당 외적인 변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그 5, 6일 전에는 네. 더불어민주당의 그 막 이탈이 막 이어지고 네. 그 국민의당의 지지율이 안철수 신당의 지지율이 마구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네. 말하자면 이걸 급격히 막아야 되겠다. 근데 지금 국민의당은 안철수 신당은 경제 살리는 기본적인 법안으로서 원샷법 같은 것은 해줘야 되겠다. 또 북한 인권법,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것만은 통과시켜줘야 되겠다라고 말하자면 중도적인 이런 상황에서 치고 나올 때 더불어민주당은 이대로 가다가는 왼쪽으로 떠밀려서 고립될 수 있다. 위기의식을 느껴서 사실은 이 두 개 법안은 처리해주겠다라고 23일 날 합의를 했던 겁니다. 네. 그런데 그 이후에 안철수 신당, 국민의당의 지지율이 지지부진하고 네. 그리고 문재인 사태 이후에 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이런 위기의식에서 좀 벗어났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야 되겠다. 이러한 당내의 강경한 목소리들이 박영선 의원을 비롯해서 많은 또 친노 강경파들의 목소리가 다시금 치고 올라오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그 목소리를 수용해서 이것을 거스르다간 본인도 정체성의 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수용하면서 강경하게 해서 합의를 뒤엎는 이런 상황으로 이어졌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가지 요소를 얘기했습니다. 일단 김종인 위원장의 존재 그리고 강경파의 이야기 두 가지인데요. 일단 김종인 위원장 지난 금요일 날 회의 때 했던 얘기 왜 내가 이 방향을 틀어야 하는지 그 결정에 관한 얘기 듣고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지난 12월 31일까지 처리를 했어야 할 선거법을 1차적으로 먼저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뭐 그동안 합의했다고 하는 원샷 법이라고를 처리를 해도 제가 보기에 그게 큰 무리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야가 서명해서 문서까지 남겼던 것, 그것 때문에 내 꼴이 말이 아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 얘기 보면요. 이른바 원샷법과 선거법 같이 해도 그렇게 하는 것이 무리가 없어 보인다. 저 한마디면 그냥 바뀔 수 있는 겁니까? 무리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네. 만일에 원샷법과 함께 선거법을 처리한다. 네. 그럼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네. 다른 모든 법안들, 지금 네. 뒤로 미루는 북한인권법, 네. 또 경제활성화법 남아있는 서비스 발전 기본법, 그다음에 노동개혁 사업법 등등은 사실상 끝인 거죠. 이게 네. 만일에 선거법 이번에 처리해버리면 네. 야당 의원들이 다음 이 2월 국회라든지 또 혹시 4월 이제 총선을 앞두고 국회 자체에 거의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지금 새누리당의 걱정입니다. 그래서 선거법 처리 이전에 화급한 아까 다른 법안과 같이 처리하자. 이것이 이제 새누리당 주장입니다. 자, 내 꼴이 말이 아니다. 유병수 기자, 여당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갑자기 저렇게 바뀌었거든요. 일단은 지금 그 여당에서 네. 입장은 일단 이종걸 원내대표에 대한 좀 동정론이 많이 나오고요. 의종걸 원내대표 동정론이 나오고 있어요. 예, 동정론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보면 그 정당의 운영은 그 당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와 또 원내에서 의원들이 선출하는 원내 대표가 원내 협상을 맡는 투트랙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번 비상대책위원회, 그야말로 비상적인 상황에서 그 문재인 대표가 물러나면서 김종인 위원장이 전권을 쥐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 비대위원회에 이종걸 원내대표가 참석은 하지만 의결권은 없는 반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원내대표, 여당 원내대표와 합의한 부분까지 김종인 위원장에게 단칼에 거절당하면서 사실 원내대표이지만 원내대표가 아닌 상황이 된 것이죠. 아니, 그러니까 원내대표라는 게 의원들의 위임을 받아서 여야가 협상하는 거잖아요. 물론 내부적인 추진도 필요하긴 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종걸 원내대표가 비대위에 포함되지 않은 것, 지금 이번에 금요일날 의총 때 확 바뀐 것하고 뭐 연결이 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사실상 그 비대위 인선을 하고 난 다음에 첫 회의 때 김종인 위원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그 원내의 여러 가지 일들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비대위에서 이런 부분을 보고하고 같이 의견을 나누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의결권은 없다고 했는데요. 그만큼 원내대표가 하는 역할에 대한 보고는 받을 뿐 결정은 김종인 위원장을 포함한 비대위원회에서 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한 셈입니다. 그만큼 이종걸 원내대표의 역할이나 위상이 상당히 지금 취약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 정도 되면 사실은 원내대표는 완전히 불신임을 받은 겁니다. 네. 두 차례나 합의한 것이 뒤집어지고 네. 또 당연직 최고위원으로 돼 있던 그러한 위상에서 이번에 그 비대위원회에 빠져 있는 이런 원내대표라면 사실상 뭐 일각에서는 탄핵받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할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종걸 의원이 소신을 지킨다 그러면 네. 당연히 이 상태에서 사퇴를 하고 뭐 탈당을 하든 이것은 본인이 더 고심을 해야 될 문제지만 최소한 그것이 책임에 상응하는 조치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이종걸 원내대표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 이렇게 서명했던 것이 하루아침에 비대위원장 한마디로 없어졌거든요. 탈당 가능성, 뭐 이것까지 거론하기 좀 빠른 겁니까? 어떨까요? 본인은 네. 직접적으로 그에 대해서 아직 얘기를 않고 있습니다만 네. 통상적으로 우리가 가까운 예로 박영선 의원이 네. 2년 전에 네. 보면은 그 당내 합의됐던 것이 당내에서 뒤집혔을 때 네. 그 원내대표직을 사퇴하고 그리고 탈당까지 하겠다라는 적어도 이런 자세로 나섰었는데 네. 이종걸 의원도 좀 더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야당이 이렇게 나서니까 여당에서는 이종걸 원내대표 동정론이 나올 정도지만 격앙된 분위기라 그랬는데 안철수 신당, 국민의당에서는 이 사안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안철수 의원 얘기를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국회가 또 멈췄습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처리하기로 국민 앞에 약속한 법안을 뒤집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겁니다. 합의했다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번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 법안을 처리하지 못한 것은 강경파들을 등에 업은 지도부가 원내대표단의 합의를 무시하고 국회 파행을 주도했기 때문입니다. 국민 속이는 정치 그만하십시오. 이제 그런 가짜 정치로는 안 통합니다.
자, 안철수 의원,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제 관계는 물 건너 갔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김종인 위원장이 주도한 정치를 가짜 정치라고 표현했군요. 네, 가짜 정치고 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주류와 주인은 누가 뭐래도 친노 강경파 의원들이 여전히 주인이고 네. 김종인 의원도 거기 올라타 같이 가마타고 가고 있다 이런 것을 아마 비판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중간에 있었던 안철수 신당이 그동안 주목을 좀 받았었는데 중간에 딱 잘 버티고 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스탠스를 좀 바꿔서 삼성을 좀 도와야 되겠다는 말까지 하면서 자세를 바꿨었잖아요. 다만 6일간이라 하더라도요. 자, 그럼 이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철수 신당은 가운데 있는데 자기 위치를 찾으려면은 좀 더 더불어민주당을 공격하고 중도에 대한 의미를 더 부여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중도의 의미가 네. 양당을 그저 이 당은 저런 문제가 있고 저 당은 저런 문제가 있다라고 비판한다 해서 중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고요. 네. 구체적으로 자 그러면 원샷법과 네. 북한인권법은 우리가 의장이 직권상정을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지지할 수 있다. 네. 적어도 행동으로서 분명하게 네. 국가의 주요 어젠다, 주요 입법에 대해서 행동으로 그것을 실천해 보일 때 이 당이 적어도 안보나 경제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움직일 건 움직이고 또 여당을 견제할 건 하는구나라고 하는 실천으로 결국은 입증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안철수 의원 그 실력을 입증해야 됩니다만 일단 자신의 선거도 바로 치러야 되는 거잖아요. 서울의 노원병 선거구에서 안철수 의원 재선에 도전하게 됐는데 4파전 야당이 3군데나 나오기 때문에 표가 갈린다 그랬는데 일단 노회찬 의원이 좀 정리를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노회찬 의원이 이제 창원에 있는 창원 네. 성산에 출마하겠다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네. 일단 노원병에서는 후보군에서는 빠지게 됐습니다. 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안철수 현역 의원 그리고 또 이준석 전 비대위원 그리고 네. 또 이동학 더불어민주당 또 청년 에서 일을 했던 그런 분이 또 출마를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치열한 그런 선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일단 1여 3야의 구도가 하나 좀 빠졌습니다. 노회찬 전 의원이 일단 창원 쪽으로 선거구를 돌렸다는 소식 정리합니다. 자, 이제 3당의 관계 정말 치열할 것 같습니다. 국회는 일단 굴러가야 될 텐데 그 과정에서 안철수 의원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그가 내놓을 구체적인 의미의 새 정치, 그 내용을 기대해 보겠습니다.